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려운 결정에 감사하다며 정권 심판에 함께 힘쓰자고 화답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 순회 방문 첫 행선지로 천안을 택했습니다. 충청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은 7,800여 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이르면 내일부터 면허 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향후 단체 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금고형을 받게 되면 대규모로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시험관 시술업체가 미국 일부 주에서 태아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며 원정 임신을 알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성별을 결정하는 해외 원정 출산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서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입니다. 어제 저녁 7시까지만 해도 새로운 미래 합류를 전제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약속했다는데 밤사이 생각이 바뀌었던 걸까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에 그대로 남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에 힘쓰자고 원래 본인이 가고 싶어했던 중구 성동갑에 전략 공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임 전 실장을 자신의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죠. 임 전 실장의 잔류가 민주당 통합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벽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SNS에 남긴 글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배제에도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를 확고히 했던 임 전 실장은 무소속 출마와 제3지대 합류설이 나왔지만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짤막한 글로 잔류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임 전 실장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수용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당내 역할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중구 성동갑에 전략 공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임 전 실장의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성동갑 선거에서 수락을 해주시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입장문 후 아직까지 자신의 거취와 행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파 갈등 뇌관으로 꼽혀왔던 임 전 실장이 당에 남기로 하면서 이른바 문명 충돌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결국 잔류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미래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탈당파들의 연대에 차질을 빚게 됐으니까요. 임 전 실장 합류 논의를 위해 출마 선언까지 미뤘던 이낙연 대표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겠다며 민주당 텃밭인 광주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민주당에서 이런 횡포는 처음이라는 이 대표. 앞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30의원 등 반명 인사들을 규합해 총선을 치를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예정보다 하루 늦게 광주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는 호남 유권자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부적절하게 거론했던 일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제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실패해 상심하신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출마 지역은 민주당 공천을 지켜본 뒤 전략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민주당 정신을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못하는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합류를 기대했던 이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30의원 등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과 연대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미래와 그리고 무소속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 다 합쳐서 민주당 밖에 민주당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 뭉쳐서.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총선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조만간 탈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당 잔류 결정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으로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될까요?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 전 실장, 어제와의 기준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깜짝 결정이었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어제 저녁만 해도 임종석 전 실장의 새로운 미래 합류 가능성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낙연 새미래 공동대표 역시 임 전 실장이 SNS에 글을 올릴 때까지 바뀐 사정을 몰랐다고 합니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지요. 단지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약속을 깨면서 언질이 없었던 거에 대한 섭섭함도 묻어납니다. 어쨌든 세미래 측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밤사이 이런 결정을 뒤집을 만한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새로운 미래 측뿐만 아니라 임종석 전 실장 측 관계자들한테도 접촉을 해봤는데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만 안다, 바로 이겁니다. 임 전 실장 측은 실장의 결단을 존중할 뿐 구체적인 결단 배경 등은 따로 묻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이유가 나오질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예측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추정의 영역인데요. 여기부터는 먼저 새미래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임 전 실장 측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도 모르는 눈치였었거든요. 새미래가 임 전 실장을 두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또 다른 분석으로는 줄곧 나오고 있는 차기 당권을 노린다는 설명인데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만큼 당내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 나가고 친문 세력을 규합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의 구심점이 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군요. 이후에 어쨌든 임 전 실장의 결단으로 친명 그리고 친문 그동안 이렇게 명문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봉합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런 분석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 친명 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임 전 실장의 결단 덕분에 통합과 혁신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정 의원을 포함해서 친명계에서는 임 전 실장의 결단을 헌신 또 선당 후사라고 평가하고 총선 승리를 기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차기 당권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4월 총선이 코앞인데 8월 전당대회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서는 임 전 실장이 차기 당권을 노리니까 대체자를 찾아야 한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 등 명문 갈등이 진짜 봉합된 건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 전 실장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어쨌든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 4월에는 다른 이의 선거를 도울까요?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전현희 후보가 본인의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는데요. 임 전 실장 측은 실무적인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았다면서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전 후보가 아니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당에 남은 만큼 친문 인사들의 선거를 지원할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또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은 분명해서 당분간 민심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추적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잔류 의사를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내용이 다소 가라앉을 듯하지만 뇌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동안 공정 공천을 당부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얘기입니다. 선대위원장설도 나왔지만 맞지 않을 듯하고 되레 일각에서 특단의 결심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특단의 결심이 뭘까? 탈당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용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공천 과정 등 총선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MBN에 김 전 총리가 현 상황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다면서 이래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전 총리 측 일부 강성 인사들은 특단의 결심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탈당까지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김 전 총리는 앞서 정세균 전 총리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도부가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두 전직 총리의 공동선대위원장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건데 김 전 총리 측은 다시 한번 선거판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며 역할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선대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N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고 이해찬 전 대표도 전국을 돌 만한 체력은 안 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대위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직을 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그 같은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여야가 지역구 공천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순서죠.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대해 밀실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지도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식 창당하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달 29일부터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공모를 받기 시작했고 모레 공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최종 후보자는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대해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밀실 공천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4년 전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우 의원은 전략공관위 심사는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의 방식이라며 지도부에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일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례 공천에서 또 어떤 실망을 줄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종북 세력과 괴담 선동 세력 등 민의 전당의 발 디디기에 부적절한 인물들과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트로이 목마와도 같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후보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찾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도 알려진 곽상원 예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종로엔 현역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후보로 나와 있죠. 이 대표의 행보 먼저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곽상원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곽 후보가 종로에서 살릴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이 종로에서 우리 곽상원 후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의 정통성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과 함께 인근 서울 창신골목 시장을 찾아 곽상원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물론 안녕하세요, 어머니. 많이 보내주십니다. 민생 현안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총선 승리를 위한 소중한 한 표도 당부했습니다. 서울 종로는 현역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과의 3파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총선 격전지를 찾아다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은 캐스팅보트 지역 중 하나인 충청을 찾았습니다. 충청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승리는 없다면서요. 사실 충청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난 총선 때 천안 3곳, 청주 4곳 등에서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했을 정도로 험지로 꼽힙니다. 한 위원장 행보는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 지지자들의 손을 잡으며 표심 호소에 나선 한 위원장은 역대 선거에서 충청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긴 적은 없었다며 충청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충청의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저희는 이 선거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냉정하시고 대단히 정확한 판단을. 충청은 현역인 장동혁 사무총장을 포함해 몇 곳을 제외하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곳으로 전통적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힙니다. 대학생들과 만난 한 위원장은 다른 국민 공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당원보단 시민을 만나겠다 강조한 한 위원장은 내일은 충북 청주를 찾습니다. 오는 7일엔 경기도 수원을, 이어 성남과 용인 등 당의 험지를 골라 찾아 지원 유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의 가치는 미래라며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죠. 오늘 동탄을 찾은 이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화성을에 출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번 맞붙어 보자 이겁니다. 개혁신당 상황은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을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대표가 동탄 호수공원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막판까지 대구 출마를 고심했지만 당의 전략 차원에서 보수 험지인 화성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용인갑에 출마하는 양양자 원내대표와 화성정에 출사표를 낸 이원욱 의원과 함께 반도체 벨트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보란 듯 화성을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뭐 바쁘시겠지만 할 일 다 하시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십시오. 개혁신당은 이 대표 출마 선언에 맞춰 김범준 전 부산대 특임 교수를 1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남 거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이 개혁신당이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다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게 인적 자원이 풍부치가 않아요. 개혁신당은 김 전 교수를 교두보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영남권 인사들의 추가 영입을 타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8곳,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 가운데 70%가량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친명 횡재, 비명 횡사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엔 사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인물이 최고위원회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경쟁 의원과의 지지율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여성 특구라면서 전략 공천됐거든요.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 여성 특구 지정하지 않을까 하는 254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에 공천된 사람은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입니다.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에서도 반대가 나온 걸로 알려졌지만 결국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데 대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남 지역구는 경선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스스로의 원칙을 깨며 공천 70%가량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불공정 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 친명계와 비명계 희비가 엇갈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전원은 물론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경선 없이 본선에 안착했고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등 친명계 핵심 의원들도 단수 공천을 받아 무혈 입성했습니다. 반면 비명계 홍영표, 기동민 의원은 공천 배제됐고 전해철, 박용진, 윤영찬 의원 등은 하위 20% 페널티를 안고 친명계 후보와 벼랑 끝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한 토대 만들기라는 비판에 맞서 혁신 공천이라는 반박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4월 총선 성적표가 그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공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 비해 조용한 공천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자본 많은 물갈이 대신 현역, 중진 위주의 아니라는 공천을 택한 게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죠. 무엇보다 청년이나 여성 인재 같은 정치 신인을 기용하겠다던 당초 약속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습니다. 공언했던 인적 쇄신은 없었습니다. 전체 80%에 달하는 지역구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됐지만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은 10%대 머물고 있고 이마저도 대부분 초선 의원들입니다. 현역 공천은 텃밭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영남에선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본선행을 확정했고 대구 경북은 남은 공천에서 현역이 모두 탈락해도 물갈이 비율은 지난 총선보다 낮습니다. 또 공천장을 쥔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전체 70%가 넘고 친윤계 의원 대부분은 단수 추천됐습니다. 여기에 주요 승부처도 전직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30명에 육박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선폭이 5일 만에 다시 공천되는가 하면 공천 신청 없이 우선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인적 쇄신은커녕 세대 교체 없는 고인물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도 꽤 이제 높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런 국민적 요구는 충분히 좀 반영을 못했다. 그래서 물갈이 폭이 굉장히 좀 적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이른바 이기는 공천 시스템이 지지 기반이 탄탄한 전현직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에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제와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이번엔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민지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 같아요. 대통령 붙으라고. 뭘 대통령 붙으라는 겁니까? 네, 1대1 토론 이야기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에게 1대1 생방송 토론하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오늘은 이 대표가 원하는 시간 얼마든지 맞추겠다고 추가 도발을 이어갔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 네, 그동안 계속 요청해왔던 이 영수회담, 대통령을 만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애둘러 거절을 하면서 정권 심판론으로 그 시선을 돌린 겁니다. 다시 공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넘어왔습니다. 네. 한 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한 위원장 이 대표가 이렇게까지 토론을 피하는 이유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생방송에 나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법카 당신 쓴 거 맞냐? 대장동 비리 어떻게 된 거냐? 샴푸 썼는데 그게 하늘에 떨어진 거였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생방송 토론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위원장과 달리 이재명 대표 현재 인천 계양을 후보자로 등록을 한 상태죠. 네. 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 모두 선거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1대1 토론이 성사되기를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이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부회장입니다. 빨간 점퍼를 입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입당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야구 점퍼를 입고 있지만 원래는 농구 선수 출신이죠. 네. 김영주 부회장은 경기를 하면서 개인보다는 우리가 우선이라는 점을 배웠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 4선이자 거물급 인사를 입당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위원장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도요. 김영주 의원이 참여한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같은 다른 나라 범죄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개정안을 내기도 했어요. 네, 최근 김영주 부의장이 당을 옮기면서 노동정책을 비롯한 정치적 신념에 대해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원팀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부의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총선 톡톡 함께했습니다. 돈 봉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 출마를 선언하고 창당을 앞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송 전 대표는 2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불구속으로 창당을 한 만큼 자신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선은 소나무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주 수요일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1시간 넘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당대표 경선 당시 윤관석, 이정근, 강래구 등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돈 봉투가 뿌려지는 과정을 송 전 대표가 보고받았고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을 받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송 전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돈 봉투 관련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먹사연은 불법 정치자금 창구가 아니라 장려받아야 할 싱크탱크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법인의 공식적 후원 계좌로 들어온 돈 봉투가 잘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거. 송 전 대표는 창당 사실을 언급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불구속으로 창당을 한 만큼 자신도 정치활동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을 지휘한 소나무당은 예정대로 모레 창당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소나무당의 창당일에 송 전 대표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 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정부가 마지막 복귀 요청을 외면한 전공의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장 8,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면허 정지되는데 정부는 과거와 달리 처분은 불가역적, 그러니까 구제가 없을 거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만약 전공의들이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에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신용수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점이 지난 가운데 이들의 복귀 여부를 묻자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서 병원도 철통 보완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50곳 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인데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7,854명입니다. 현장 조사에서도 전공의들의 미복귀가 확인되면 정부는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진술 기회 절차에 착수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합니다. 그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또 인턴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진료 유지 명령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의사들은 이제 집단 행동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죠. 무더기 의사 면허 취소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건데 반면 면허 재발급은 까다로워졌습니다. 최근에도 면허 재교부율은 5에서 6%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복지부는 집단 행동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들이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재교부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진료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를 3회 이상 받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형사 입건 후 재판에 넘겨져 곧장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 관련법에 한정돼 있던 결격 사유가 법 개정 이후 모든 범죄로 확장된 건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만 나와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현재 7,800여 명으로 무더기 면허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정된 의료법은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발급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하나인데 책임은 세 개를 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 자체로서 면허 정지 사유도 되고 또 형사 처분 대상도 되고. 복지부가 최근 면허 재교부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강대강 대치로 인한 의료 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도 오늘 자정에 마감됩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교수진 반발이 여전하지만 대학들은 지난번에 신청했던 그 인원 2천여 명을 훨씬 넘는 최대 3천 명 정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달로 예정된 개강일을 한참 넘겼는데도 강의실은 한산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의 휴학이 이어지자 개강을 기약 없이 미룬 대학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강 연기된 건 휴학생들이 많아서. 의대생 휴학 신청은 이 재학생의 약 3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신청 규모는 최소 2,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정원 50명 미만인 이른바 미니 의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신청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대와 경북대, 충남대 등은 현재 정원의 2배 이상 증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구성원들의 반발과 인력 문제로 일부 대학은 막판 고심 중이지만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은 걸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지방의대에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교육당국은 지역 의료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다음 달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의료계 파업에 대응해 군 당국은 지난달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했고 그래서 그 뒤 민간인 환자도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죠. 그런데 군병원 예전의 군병원이 아닙니다. 거의 절단된 환자의 발목을 성공적으로 수술해내는 등 환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권영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8일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은 낙상 사고를 당해 발목이 거의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민간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부족해 치료를 못 받다가 국군 수도병원에 옮겨졌고 군의관 4명이 10시간 넘게 수술한 끝에 남성을 살렸습니다. 환자분 오시자마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였고 사지를 잘 보존하고 있고 현재 치료 중이지만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서 이처럼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현장 공백을 메우며 군 의료진들은 민간인 응급 환자 진료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만족을 넘어서 감동까지 좀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민간인은 총 125명에 달합니다. 군 병원이 아주 분투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군 병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 바꾸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군 병원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외래진료 확대와 군의관 파견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미국 대선은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는 슈퍼 화요일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그 전날 중요한 선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 여부가 있는가 없는가를 발표하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준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 4일 최소 한 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주말에 이 같은 예고는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 언론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대선을 뒤집으려 한 169의 폭동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출마 자격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The attack on our nation's capital on January 6th, 2021 was an unprecedented assault on the seat of American democracy. 연방 대법원의 선고 내용은 현지 시각 4일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 5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다른 주에도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미 연방 대법원의 선고 날짜가 선거 일정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6곳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이뤄져 후보가 사실상 결정되는 오는 5일 슈퍼화요일 전날로 일정을 잡은 것은 의도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미 연방 대법관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법원 변론 후에는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In watching the Supreme Court today, I thought it's a very beautiful process. I hope that democracy in this country will continue. 이런 가운데 CBS 방송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이 이뤄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 바이든 대통령은 48%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4년 전 딸 결혼식 행사비로 1,300억 원 이상을 썼던 인도의 갑부가 이번엔 아들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120억 원을 들여 팝스타를 축가자로 부르는 등 이번엔 2천억 원 이상을 썼다는데 하객도 저커버그 메타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인도 공항에 도착해 행사장으로 가는 차량에 탑승합니다. 1년 매출이 80조 원에 달하는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석유회사 회장 알 자베르의 모습도 보입니다. 총 자산 149조 원, 아시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인도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의 초청을 받고 달려온 겁니다. 막내 아들 결혼을 앞두고 축하연을 열었는데 저커버그 메타 CEO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 이방카까지 1,200여 명의 유명 인사가 총출동했습니다. 사흘 동안 치러진 축하연에 들인 돈은 2천억 원이 넘고 120억 원을 들여 팝스타 리한나를 축가자로 섭외했습니다. I wanted the celebration to be a tribute to our arts and culture. 인도에서 에너지와 통신 사업을 하는 암바니와의 친분에 글로벌 거물들이 공을 들이는 이유는 거대한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된 데다 인건비는 저렴해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2018년 딸 결혼식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반정부 시위로 치안이 불안한 IT에서 이번에는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했습니다. 원래 교도소에 3,800여 명이 있었는데 습격 이후 다 탈주하고 현재는 100명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탈옥을 안 했냐고요? 그나마 교도소가 더 안전하다고 본 겁니다. ITN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두 손을 들고 걸어가던 사람들이 총소리에 몸을 숙입니다. 길 한복판에 손이 등 뒤로 묶인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IT 갱단이 수도 포르토포랭스에 있는 국립교도소를 습격해 3,700여 명의 죄수가 탈출했고 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갱단 두목들의 탈옥을 돕고자 벌인 일로 알려졌는데 일부 죄수는 탈출을 포기했습니다. 구더기까지 나오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교도소가 그나마 안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No me volé porque no debo nada. Estoy viviendo un karma. 이번 사태 배후는 포르토 프랭스 일대 갱단 연합체 G9 두목 지미 세르지에로 알려졌습니다. 낙마대 police national d'Haïti, 낙마대 militaire pour leur responsabilité. 앙리 총리는 약속했던 퇴진을 거부한 인물로 이 때문에 IT에서는 반정부 시위도 한창입니다. 이 틈을 타서 갱단들은 기물 파손과 약탈, 방화 등을 저지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안이 나빠지자 IT 정부는 비상사태와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하며 통제력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 뉴스 송주영입니다. 밤 시간 문을 닫는 자동차 부품 가게를 돌면서 휠을 훔쳐낸 70대 노인이 붙잡혔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고 야외에 물건을 놓아둔 장소를 노렸습니다. 휠은 이렇게 쌓아두지만 사실 꽤 비싸죠.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노인이 주변을 살피더니 자동차 부품 가게 앞에 놓인 휠을 양팔로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길 건너 가게의 야적장에도 침입해 자연스럽게 휠을 들고 자신의 것처럼 가져갑니다. 지난달 27일 밤 70대 남성 A씨는 30여 분 동안 가게 두 곳으로 가며 자동차 휠 14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손님한테는 판매할 그게 안 되니까는 피해 금액이 엄청 나죠. 팔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버리는 거죠. 3개는. 부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지난해 10월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도 A씨의 소행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난당한 29개의 휠 가격을 합치면 1,000만 원에 이릅니다. 범행 장소에는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와 휠이 야외에 보관돼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비교적 보안이 허술한 점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물건은 이미 팔아치웠을 것으로 보고 작물을 사들인 업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는 물론 잠깐 정차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신학기 첫날 잘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경고 방송을 해도 나오지 않는 차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차량 이동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중입니다. 단속반의 경고 방송에도 주택 담장에 따라 주차된 승용차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마트 앞 도로는 트럭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심지어 단속 도중에도 차를 주차하기까지 합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인데요.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마트에 짐좀 내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바로 앞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 황색선 두 줄위에도 버젓이 차를 세워뒀습니다.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이렇게 아무 데서나 멈춰선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보행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 어린이들은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서울시 스쿨존 사고는 2021년 68건에서 2022년 7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신의료 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가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인기인데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되면서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 진료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이나 안과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200만 원 정도인 치료비를 2천만 원까지 높여서 청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방병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무릎 관절염 치료법으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가 나옵니다. 무릎 두 곳을 다 시술받으면 950만 원가량이 나오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양쪽 다 하시면 최대 900만 원대까지 예상해 주셔야 돼요. 엄청 많이 하세요. 시비 도움 드리고 있긴 한데 유선상으로 확답 드릴 순 없고요. 한 안과는 정형외과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며 무릎 줄기세포 치료도 가능해졌다고 홍보합니다.
골수 줄기세포 주사는 환자의 엉덩이뼈 골수를 분리해 관절염을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고 정형외과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시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 4곳에 청구된 골수 줄기세포 실손 보험 건수는 지난해 7월 약 30건에서 12월 85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적게는 200만 원대로 시술 가능하지만 일부는 주사와 사후 관리까지 묶어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액은 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시술에 1시간도 안 걸리지만 입원 치료한 것으로 처리하면 실손보험에서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실손보험의 통원 의료비 한도는 30만 원가량이지만 입원 치료하면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줄기세포 관련 청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는 보험료 인상이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관행이 장기화할 경우 보험금 지급 거부와 소송으로 이어지는 제2의 백내장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원하는 성별을 선택해서 임신할 수 있다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까요?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성별 선택 임신이 가능한 해외로 원정 임신을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병원과 부모들을 연결해주는 알선 업체도 있죠. 둘째, 셋째가 귀한 우리나라. 하지만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면 둘째, 셋째를 낳겠다는 부모도 꽤 많았습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해외 원정 임신 알선 업체입니다. 아들, 딸 원하시는 대로 시험관 시술을 통해 가질 수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MBN 취재진이 가보니 최소 6천만 원만 내면 미국 뉴욕에서 원하는 성별로 임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내 난임 시술 비용의 40배 수준으로 이 같은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원하는 딸 가지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죠. 한국의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도록 하고 배아를 미국 난임센터로 보낸 뒤 미국 유학을 거짓으로 꾸며 출국해 배아를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0년 동안 2,000명 이상을 성사시켰다고 자랑합니다. 의료기관이 성별을 선택해 임신하도록 유도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부모의 선택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이게 성별을 정해서 낳는다는 게 조금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둘째나 셋째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에게 원하는 성별을 골라 출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우리나라에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은 4만 2천여 명. 10명 중 2명꼴로 폐지를 줍다가 다친 적이 있습니다. 수레의 폭이 1m가 넘으면 차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녀야 하기도 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게 더 거리가 가깝다 보니 주로 차도로 다니거든요. 지자체에서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형광조끼 등 물품을 나눠주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차로에서 폐지 작업을 하던 노인이 달리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시장 이용객들로 붐비는 인도를 피해 차도에서 폐지를 줍는 작업자들의 모습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피해 댕겨 뒤돌아보고 비켜주고 뒤로 물러주고 그렇지 이걸 맨날 키가 작으니까 나는 앞이 안 보여. 그렇게 옆으로 좌우로 이래 보고 가. 심지어 수레 옆으로 차량이 스쳐가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폐지가 가득 실린 수레의 폭은 최소 1m가 넘습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인도를 통과할 수 없어 바로 옆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서울 내 다른 지역도 돌아봤더니 고물상 주변의 차로 위에서도 폐지 실은 수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너비 1m가 넘는 수레들은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자들에게 형광조끼나 반사테이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인데다가
적재된 폐지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등 사용 효과는 미비합니다. 네, 위험하죠. 근데 이제 그 뭐 뒤에 경찰서에서 그 안전 이렇게 야광 이런 것도 붙여주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보여요. 생계 유지를 위해 차로로 내몰린 폐지 수거업자들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지난해가 딱 그랬습니다. 이자나 세금을 빼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1.8% 오른 반면 먹거리 물가는 6%대로 뛰었거든요. 쓸 돈이 없으니 외식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 외식 업체들은 장사가 안 돼 한계에 내몰리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르게 뛴 물가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해도 점심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점심 비용으로. 혼자 먹을 때는 주로 뭐 햄버거나 편의점 음식을 통해서. 대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지난 한 해 각각 6.8%와 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직장인이 업무일 점심 햄버거 세트만 사 먹어도 13만 8천 원이 들었습니다. 전년 대비 10%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자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가계 소득은 고작 1.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고금리 여파에 대출이자 등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가게는 외식을 한 달에 한 번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외식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좀 많이 해 먹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외식을 줄였다 하더라도 가공식품도 6.8% 올랐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기본적인 생활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지출 압박이 더욱더 크다. 올해도 높은 물가와 이자 부담 속에 외식 소비가 위축되면서 벌써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액이 50% 증가하는 등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도축이 아닌 실험실에서 만든 배양육이 친환경 미래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3D 프린팅 기술을 더해서 맛도 질감도 실제 고기나 다름이 없는 인공 고기가 우리 식탁 위에 오를 날도 이제 머지않아 보입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늘처럼 뾰족한 촉이 상하 좌우로 열심히 움직이자 고기 모양의 덩어리가 완성됩니다. 인공 장기나 조직을 제조하는 3D 바이오 프린터에 한우에서 채취한 세포를 집어넣자 실제 한우와 같은 성분의 배양육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배양육을 단백질과 미네랄 등이 함유된 배양액에 넣으면 세포가 번식하면서 불어납니다. 2, 3주가 지나면 세포가 가득 차올라 등심이나 안심 같은 인공 한우가 완성됩니다. 실제 고기와 동일한 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한 거기 때문에 성분 분석에서도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조성이나 거의 흡사하게 나옵니다. 실제 고기와 거의 동일하고 전통적인 도축 방식을 거치지 않는 배양육은 윤리적 논란은 물론 탄소 배출 등 기후 문제도 해결할 대안으로 꼽힙니다. 식물성 재료를 기반으로 한 대체육과 다르게 실제 고기 수준의 맛과 질감을 구현할 수 있는 점도 매력입니다. 앞서 싱가포르와 미국 정부가 닭고기 배양육을 승인했고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쇠고기 배양육 판매를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관건은 배양육 세포를 길러내는 배양액의 값비싼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이 세포를 배양하는 데 들어가는 특히 중요한 이런 성장 인자들이 이제 고가인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체 기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 배양육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250억 달러, 우리 돈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아무래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중국 경제, 특히 시진핑 3개 뇌관으로 꼭 불리는 부동산 해법이 여기서 제시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양회는 시진핑 3기 정권 데뷔 무대였다면 올해는 경제난과 고위급 인사 낙마,
대만 정책이 이슈입니다. 해외 경제 분석 기관들의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대인데 중국은 5% 안팎 성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이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全国人大常委会将持续监督增发国债资金的管理和使用情况。 미중 경쟁 속에 3년 연속 상승했던 국방 예산 증가율도 관심입니다. 작년 7월 전랑 외교의 상징 친강이 면직된 뒤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겸직하던 외교부장 자리에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 20일 독립성향 민진당 라이칭더의 대만 총통 공식 취임을 앞두고 압박을 높일지 유화 제스처를 보낼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총리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이 폐지됐는데 이는 시진핑 1인 집권 체제의 강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MBN 현역 가왕에서 화려한 피아노 연주와 열정적인 탱고로 화제가 된 참가자가 있었죠. 15년차 트로트 가수 조정민 씨에게 현역 가왕은 암을 극복하고 가수 2막을 여는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가수 조정민을 이규현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지난해 6월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15년차 트로트 가수 조정민에게 MBN 현역 가왕은 시련을 넘은 제도약의 발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올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표현을 이 목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엄청난 불안과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준결승까지 무사히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경연 무대마다 노래는 물론 춤과 피아노 연주 등 다재다능한 매력을 아낌없이 뽐냈습니다. 4인즈로 피아노를 쳤던 그 장면 그리고 하나는 탱고 춤을 췄던 그 장면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레전드 무대였다고 생각해요. 아쉽게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본인 대신 트로트 한일전에 나서는 톱7을 향한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울렸으니 일본도 울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미 역량이 너무나 충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경연을 무사히 마친 조정민은 이제 작곡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조짜르트라는 제목으로 이제 어떤 광고주에게 그 물건을 대신 광고를 해달라는 뭐 그런 부탁을 받아서 광고 노래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민을 롤모델로 삼던 대선배 심수봉, 남진과 협업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심수봉 선생님 노래 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주시기 바라고요. 남진 선생님이랑도 좋은 노래로 함께 듀엣곡 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의 많게는 80mm 이상,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따라서 10에서 30mm, 서울에는 1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5에서 15cm, 경북 북동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동시에 강하게 바람도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 부산과 울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이 특보 지역은 점차 확대되겠고요. 초속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창원이 6도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4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은 글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